오브젝트 15장 디자인 패턴과 프레임워크에 대한 내용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의 두 개와 같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디자인 패턴과 프레임워크입니다. 디자인 패턴부터 한번 알아가 볼게요. 자, 먼저 개념.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결 방법입니다. 자, 목적은 설계를 재사용하기 위함이네요. 자, 그럼 디자인 패턴에서 패턴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패턴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의 쌍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패턴을 사용함으로써 이미 알려진 문제와 이에 대한 해법을 문서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 지식을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죠. 추상적인 원칙과 실제 코드 작성 사이에 간극을 메워주며 실질적인 코드 작성을 돕습니다. 그리고 패턴은 실무에서 탄생했다는 점이 또 강조할 내용이네요. 그리고 그러한 개념을 실무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자, 이 네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이게 모든 게 압축된 게 이거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해당 문제들을 여러 개발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던 걸 알게 되었고, 그 공통적으로 생기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는데, 그 방법이 여러 문제 상황에서도 동등하게 채택이 될 수 있어서 그러한 문제들을 모아놓은 게,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과 해결법을 쌍으로 모아둔 게 패턴이라고 저희는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패턴으로 인정받기 위한 3의 규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3의 규칙이란 최소 3가지의 서로 다른 시스템에 특별한 문제 없이 적용할 수 있고 유용한 경우에만 패턴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디자인 패턴의 가치는 뭘까요? 경험을 통해 축적된 실무 지식을 효과적으로 요약하고 전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전에서 생겼던 문제를 경험을 통해 그 문제를 알아내고 해결하는 과정을 디자인 패턴으로 정의함으로써 이러한 실무 지식을 요약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점이 디자인 패턴의 가치가 되겠네요. 디자인 패턴은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패턴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유연하고 품질 높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게 됩니다. 실무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비슷한 유사한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선배 개발자님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디자인 패턴을 적용하면 보다 쉽게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패턴에는 어떠한 패턴이 있을까요? 책에서는 아키텍처 패턴, 분석 패턴, 디자인 패턴, 이디엄 4가지로 나와 있는데, 디자인 패턴은 이제 저희가 여기서 설명한 것과 후에 설명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단 미뤄두고요. 아키텍처 패턴은 미리 정의된 서브 시스템들을 제공하고 각 서브 시스템들의 책임을 정의하며 서브 시스템들 사이의 관계를 조직화하는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포함합니다. 서브 시스템이 전체적인 총괄 시스템에 있는 갈래잖아요. 그래서 해당 총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서브 시스템들을 제공하고 각자 시스템이 가진 책임 그리고 관계를 좀 설계화한 좀 알려줄 수 있는 규범이 되는 그러한 패턴을 아키텍처 패턴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시스템이라는 걸 제공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상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분석 패턴은 업무 모델링 시에 발견되는 공통적인 구조를 표현하는 개념들의 집합입니다. 자, 업무 모델링 시에 발견된다랑 공통적인 구조 표현하는 개념들의 집합. 이거가
이해하기 좀 어렵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도메인주도 설계에서 나오는 개념인 것 같은데 이걸 구글링해도 한글로 된 문서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저한테 이해가 잘 됐던 예시가 그 람다 아키텍처 뭐 그런 것처럼 업무 모델링 시에 발견되는 좀 공통적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 그리고 어 그쵸. 그리고 이게 추상화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개념이라고 봤어요. 음, 아키텍처 패턴, 디자인 패턴 이런 게 설계에 대한 재사용을 위해서 이제 개념에 대해 가까이 한 그러한 개념이라면 분석 패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이용하는지가 코드로서 그리고 패턴으로서 정의된 게 이게 분석 패턴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디엄은 언어의 종속적이며 주어진 언어의 기능을 사용해 컴포넌트 혹은 컴포넌트 간의 특정 측면을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언어의 종속적이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이러한 이디엄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C++에 있는 카운터 포인터 이디엄은 가비지 컬렉션을 가진 자바에서는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속적인 이러한 패턴을 이디엄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디자인 패턴이 어떤 변경을 캡슐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 패턴이란 결국 설계를 재사용하는 것이므로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필수 조건으로 이전 장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추상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 추상화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캡슐화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발생했던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선임 계열자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캡슐화를 썼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패턴 만능주의를 조심해라 라고 하는데요. 일단 내용을 읽어볼게요. 패턴을 익힌 후에는 모든 설계 문제를 패턴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난해하며 유지보수하기 어려운 시스템을 이러한 패턴을 무작위로 남용했을 때 그러한 어려운 시스템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전문가는 해당 디자인 패턴을 알지만 그 패턴이 남용되는 것을 보고 이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닐 텐데 하면서 설계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해당 디자인 패턴을 알지 못한 사람은 원래 필요하지 않은 디자인 패턴을 배웠다는 이유로 남용하게 되므로 어, 해당 디자인 패턴이 원래 목적에 맞지 않은 곳에 사용됐으므로 이제 이해가 힘들고 복잡하게 만들어진 설계를 낳게 될 텐데 그러한 설계를 이제 디자인 패턴을 알지 못하는 개발자가 본다면 굉장히 복잡한 그리고 또 복잡한 설계를 따라가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다음은 프레임워크네요. 설계와 코드를 함께 재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자, 설계를 재사용하는 건 디자인 패턴이었고 코드를 재사용하는 건 좀 이따 나올 컴포넌트가 있는데 해당 두 개를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셨네요. 자,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설계를 재사용하던 패턴에 단점이 있었는데 그 단점이 뭐였을까요? 설계 아이디어를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에 맞게 가공해야 하고 매번 구형 코드를 재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패턴이란 건 결국 설계를 개념화한 거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해당 방식을 적절하게 구현해줘야 되고요. 해당 구현한 거를 이제 디자인 패턴 원래 개념이니까 개념을 구체화하는 데는 항상 코드로 쳐야 되겠죠. 코드를 칠 때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게 단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재사용하는 컴포넌트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컴포넌트란 별도의 프로그래밍 없이 기존 컴포넌트를 조립해서 마치 레고를 조립해서 하나의 완성물을 만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만들어서 그 컴포넌트들을 쌓아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설계 재사용보다 더 좋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패턴은 결국 설계를 재사용하는 거니까 개념에 불과하니까 해당 개념을 실체화하려면 코드로 작성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코드를 재사용하는 것보다는 설계를 재사용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컴포넌트도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과 도메인의 다양성. 그러니까 저희가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는데 해당 사업 분야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 영역이 굉장히 넓고 회사마다 그리고 같은 회사라도 계열사마다 해당 어떤 도메인을 쓸지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다양한 도메인과 애플리케이션 사이에서 이제 코드 재사용한다라는 개념은 공통적인 부분이 확실히 적어서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문제와 비슷한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단점으로 인해 컴포넌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낳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 재사용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게 이제 프레임워크겠죠. 프레임워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설계를 재사용하면서 유사한 코드를 반복적으로 구현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키텍처를 제공하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설계 과정과 이에 필요한 기반 코드를 함께 포함한다. 자, 여기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예로 들자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설계 과정. 그러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웹에서 들어오는 요청을 저희가 서비스단,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한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어, 리퍼스토리 계층에서 데이터를 DB에서 불러와서 그 데이터를 서비스단에서 재처리하면서 컨트롤러에게 보내겠죠. 그러한 과정을 이렇게 그 구조를 설계한 게 스프링 프레임워크이고 이렇게 설계된 과정을 저희가 따라가면 된다는 게 프레임워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인스턴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스템 전체 혹은 일부를 구현해 놓은 재사용 가능한 설계. 방금 설명한 예시처럼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있고 뭐 컨트롤러 인터페이스, 리포지터리 인터페이스가 있을 텐데 그 인터페이스를 사용자 도메인에 맞게 인터페이스를 구현함으로써 이제 재사용 가능한 설계를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현재 요구사항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구역.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도메인의 요구사항에 맞게 뭐 나는 환불 도메인을 만들 거야 하면 환불에 관련된 요구사항들이 반드시 있겠죠. 뭐 3일이 지나면 반액만 환불해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 그런 요구사항을 사용할 때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해당 구현체를 구현하게 된다면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한 거죠.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공격을 프레임워크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를 제공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설계 과정과 이에 필요한 기반 코드를 함께 포함합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설계 과정도 아까 설명한 예시처럼 이러한 설계 과정을 가지고 필요한 기반 코드도 함께 인터페이스에 있는 뭐 오퍼레이션 명도 있고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돌아가는 동작, 그러니까 기반에 있는 코드를 같이 포함하면서 해당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와 같은 추상화예요. 추상화를 이루면 의존성의 역전 법칙을 준수할 수 있게 되고 상위 클래스가 충분히 안전적이고 성숙하게 된다면 하위 정책 패키지로부터 완벽히 분리해서 별도의 배포 단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저희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코드와 설계를 재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좋을 내용은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의 차이. 제가 많이 헷갈리고 저도 많이 헷갈렸던 내용인데 책에 좀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전통적인 저희의 설계 방식은 절차지향적인 설계 방식이잖아요.
그런 절차지향적인 설계 방식은 의존성이 역전되지 못하고 의존성이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걸 이제 절차지향적이라고 하잖아요. 절차지향적인 코드는 상위 클래스가 하위의 세부적인 클래스를 의존함으로써 해당 상위 클래스를 재사용하려면 하위 세부 내의 클래스까지 같이 의존해야 되므로 절차적인 설계를 낳게 되고 재사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낳게 됩니다. 자, 하지만 전에 이렇게 절차지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저희가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많은 개발자들이 편의성을 위해 구현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을 라이브러리를 통해 불러와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의존성이 세부 내역에 의존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저희가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러면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될까요? 프레임워크는 이제 객체지향적인 개념 중에서도 의존성, 의존성 제어 역전의 법칙, 제어 역전의 법칙을 따르는 객체지향 설계를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러니까 의존성 역전과 제어 역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절차지향적인 코드는 저희가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삭제하는 걸 모두 코드에 반영을 해줘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현체가 하나 두 개 있다고 치면은 저희가 구현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메인 코드에 전부 명시를 해줬어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코드에 의존하는 다른 절차지향적인 코드들 모두 다른 서브 클래스로 변경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코드를 이해하는데 복잡성이 증가하게 되고, 뭐 변경이 되게 취약한 구조가 되겠죠. 변경에도 취약한 구조가 되면서 그리고 사용자가 이해해야 되는 결합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스프링을 예로 들자면 빈 객체가 있잖아요. 빈에서 빈 객체로 등록을 한다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의존성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어가 역전되어 프레임워크가 의존성을 관리해서 해당 애플리케이션에게 적합한 의존성을 주입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뭘까요? 방금 절차지향적인 방식의 문제점이었던 것에 모든 것이 반대가 되겠죠. 빈 객체에 등록하면은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맞춰서 해당 객체를 사용하는 모든 클래스에게 적절한 의존성을 주입하게 될 거고, 해당 빈 객체만 변경해주게 된다면 그 영향을 받는 모든 의존성을 주입받는 객체들이 전부 한꺼번에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변경도 쉽고 사용자의 이해도도 높아지게 되고 결합도도 낮아지게 되는 장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이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의 차이점입니다. 자, 이상 15장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